네, 그럼 이 시간에는 네. 우리 또 김준송 대표님 네. 모시고 우리 시장 이야기 네. 또 특히나 이제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 그러니까. 워낙 전문가시니까요. 예, 우리 증권업계 자본시장의 소나무 같은 분이죠. 소나무? 송. 아 김준송. 준수한 소나무. 아 그렇습니까? 네, 김준송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외모도 어울리잖아 소나무. 아니 송이 그 소나무 송자예요? 예, 맞습니다. 아 그거 맞아요. 아유, 정부로 하다 그거 조사하고 합니다. 아, 진짜. 축하드립니다. 나 무대뽀 아니에요. 와 이 소나무 송자예요. 준은 무슨 준자예요, 그리고 진짜? 법준자인가 봐요. 법준자? 예. 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아 이거 뭐 준수하다. 법대로 큰다 이거야. 네. 자, 우리 김준성 대표님과 함께 일단 지금 미국 달러화를 트럼프는 계속 이제 달러 약세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거는 맞는 거죠? 뭐 트럼프가 말로는 약세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요. 또 아닌가? 예, 자세히 보면 네. 미국 트럼프의 정책들은 다 강세를 가르치는 정책들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관세를 매기는 거, 이자율이 올라갈 테니까 그렇죠. 감세를 하는 거, 그것도 뭐 국채를 많이 발행해야 되니까 올라가야 될 거고, 미국의 제조업을 늘리려는 거, 그럼 미국에 돈 들어와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뭐 또 뭐 몇천억 달러씩 각 국가한테 뭐 윽박질러 가지고 돈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네. 그것도 뭐 단기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엄청난 달러 강세 요인이죠. 뭐 1,000억 달러, 4천억 달러, 5천억 달러가 미국에 투자되려면 대부분 뭐 달러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미국에서 파이낸싱을 하는 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네. 뭐 우리나라 경우도 생각을 해보면 뭐 먼 미래의 얘기고 또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누군가 미국에 그렇게 큰 금액을 3,500달러면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4천억 달러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숫자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일어날 것 같지는 않지만 네. 만일에 일어난다고 하면 그 금액을 어떻게 파이낸싱 할까요? 미국에서 돈을 빌리면 그거는 달러가 필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산업은행이 빌려주면 그건 달러 사야죠.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난 재료예요. 그런데 뭐 안 일어나겠지. 이렇게 그거 자체가 달러 강세에 엄청난 재료라는 거죠. 그렇죠. 일어난다면 그렇죠. 미국에 투자해야 되고 유럽도 미국에 투자해야 되고 일본도 투자해야 되고 그 금액 다 합치면 뭐 계산도 안 되잖아요. 그 금액들이 진짜 미국에 투자가 되고 펀드가 이루어지려면 일본에 있는 기업들이 미국에다가 달러를 사서 예나를 팔고 달러를 사서 가져가야겠죠. 첫 번째는 전액을. 근데 전액은 아니겠죠. 미국에서 달러 빌리면 되니까. 네. 그런데 미국에서 다 빌려주겠습니까? 다 빌려준다면 일본에 있는 은행에서 빌릴 수 있죠. 우리는 뭐 산업은행이 빌려주겠죠. 정부가 보증하고 시중은행이 빌려주겠죠. 그러면 그 돈은 결국 달러를 사야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큰 달러의 강세 그 재료고 큰 네. 그림으로 보면 제조업을 미국에 다 하라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애플이 어저께 1,000억 달러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그게 달러 약세의 재료가 될 수는 없죠. 그렇죠. 해외에 있는 달러를 미국으로 가져오는 거니까.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처음에 트럼프가 되자마자 말로는 달러와 약세를 얘기해도 모든 사람이 트럼프의 정책을 보고 아 달러가 오르겠네. 그래서 트럼프가 딱 당선이 됐을 때 달러 인덱스로 한 104 정도였거든요. 네. 그게 트럼프 트레이드라 그러면서 한 110까지 올랐어요. 예. 근데 트럼프가 막상 딱 되고 나니까 사실 최근에 상반기에 한 10% 이상 달러 빠졌거든요. 빠졌죠. 네. 그 빠진 큰 이유를 보면 트럼프의 정책보다는 그러니까 트럼프의 정책에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하도 이상하게 하니까 재정 적자 너무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미국에 대한 신뢰가 자꾸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달러가 슬금슬금 달러 자금이 해외로 나간 거 맞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달러가 한 10% 정도 빠졌거든요. 근데 사실 7월 달에 보면 약간 고개를 살짝 들었어요. 한 96까지 내려갔던 게 뭐 100까지도 갔으니까 뭐 96이 100이 됐으면 꽤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또 엊그저께 좀 내렸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볼 때 분명한 거는 트럼프는 약세를 얘기하고 있지만 트럼프의 모든 정책은 강세를 향하고 예, 있다. 향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요. 네. 트럼프는 왜 달러 약세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첫 번째는 무역이죠. 그냥 단순하게 무역을 해결해야 되니까 무역 수지. 무역 수지를 이제 해결하려면 달러가 약세가 되는 게 맞고 특히 이제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는 이 아시아 국가들이 사실 수출을 미국에 많이 하거든요. 특히 흑자도 많이 내요. 아시아 국가들이
상위 10개 중에 한 대여섯 개가 아시아예요. 그렇겠죠. 중국, 일본, 네. 한국, 한국, 대만. 베트남, 뭐 네. 대만.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 너네들이 혹시라도 야 환율을 약세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뭐 수출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관세를 만약에 15% 내도 그 올려버리면 통화가 마찬가지죠. 15% 약세되면 마찬가지죠. 퉁치면 되잖아요. 예, 그죠?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네. 하니까 특히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는 너네들 최소한 인위적으로 달러를 강세 만들면 달러를 약세화 만들면 그러니까 달러가 달러를 올라가는 거죠. 달러 달러를 강세 강세를 만들면. 만들면 그건 안 돼. 이런 얘기를 트럼프도 했고 베슨트도 했지만 최근에 그런 일이 현실로 발생을 했나요? 안 했죠. 몇 달 전에 뭐 그런 얘기 그 대만에 대해서 했다고 달러가 한번 빠진 적 있어요. 대만 그렇죠. 달러가 네. 한 32에서 뭐 20, 뭐 6, 7까지 빠졌다가 지금 다시 30이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협상을 보면 대만한테도 그런 얘기 별로 안 한 것 같고 또 우리한테 한다는 소리가 있어갖고 1,430원 있던 게 한 5, 60원 한번 빠졌었거든요. 그렇죠. 물론 반쯤 올라왔는데 우리한테도 사실 최근에 뉴스에 그런 뉴스는 없잖아요. 환율 얘기 없더라고요.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도 하는 말이지 음. 달러 약세를 무역 수지 외에는 달러 약세를 그렇죠. 시켜서 뭐 남는 게 없고 또 미국이 제가 보기에는 좀 뜨끔한 거는 최근에 재정 적자니 뭐니 하도 시끄러우니까 지금 잠깐만 나 그럼 달러 말고 딴 대안은 없어. 그래서 뭐 이것저것 자꾸 찾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도 약간의 부담은 있는 것 같아요. 베슨트가 한 달 전쯤에 내가 달러화가 약세되는 이유가 미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라면 나는 불편해. 하고 대놓고 얘기했거든요. 그 이후에부터는 확실히 그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도 그 압력을 주는 그러니까 뭐 원화나 대만 달러의 강세, 그러니까 달러 원이 내려오는 거 그런 압력은 확실히 뉴스가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미국은 뭐 트럼프가 계속 달러와 약세를 입으로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정책 자체가 전부 강세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뭐 먹히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면 달러는 뭐 장기적으로도 역시 뭐 여러 상황들이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도 약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아, 그래요? 뭐 사실 알기는 좀 어려운데 최근에 좀 짧게 보면은 저번 주에 그 미국 고용 데이터가 좀 이상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뭐 사실 그런 경우는 굉장히 제가 보기엔 좀 드물었어요. 그게 뭐 14만이 뭐 많이 되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두 달이 그거는 이제 매달 신규로 가는 거니까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달치 합치면 26만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한 14만 정도인데 한 15만 나오니까 괜찮다고 봤는데 만으로 줄여버리니까 그 이슈가 나오면서 사실 시장이 지금 뭐 내려갔다 주식은 내려갔다 올라오고 뭐 환율은 많이 내려갔다가 한 반 올라오고 이러니까 좀 그런가 그런데 사실 큰 변화는 그 이후에 이자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더라고요. 예, 당일날 2년짜리 금리가 거의 30bp 떨어졌고 10년짜리가 한 20bp 떨어졌는데 결정적인 거는 그 이자율도 떨어진 것도 있고 앞으로 그 연준이 기준금리를 확실하게 내리겠구나 하는 쪽으로 진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지금 9월 달은 뭐 95% 이상 뜨거든요. 95% 이상 인하를 할 것이다. 그런 것도 있고 그거보다 더 길게 봐야 되는 거는 26년 말이면 금년에 연준 3번 남았거든요. 내년에 8번 하잖아요. 그럼 11번 남은 거예요. 내년 말까지. 지금 시장 프라이싱이 8번에서 9번이 나거든요. 2.25면은 9번이고 2.5면은 8번이거든요. 지금 4.5니까 한 번에 25bp씩 가면 그러니까 8번에서 9번을 하니까 11번 중에 9번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줄창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환율을 좀 집중해서 얘기를 하면은 미국 기준금리가 내리면 환율은 어떻게 될까? 약세 되는 건 맞아요. 달러의 약세. 예, 달러 약세가 뭐 단기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는 뭐 여러 가지 장기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하지만 당장 달러 거래량은 엄청난 금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더들이 단기 달러 이자율이 내려가면 뭐 당연히 좀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달러에 대해서 좀 이슈는 제일 제가 보기에 조금 생각 좀 해봐야 되겠는데 하는 이슈는 뭐냐면 자 단기 이자율 미국 기준금리 내려가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하루짜리 금리가 내리니까 3개월짜리
뭐 1년짜리 2년까지도 내려가는 거 알겠는데 네. 미국의 실질 금리는 10년이거든요. 10년 금리가 안 내려가가지고는 실질 금리가 내려갔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실질 금리라는 게 10년의 모기지도 연결돼 있고 기업들이 돈 빌리는 회사채도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기준금리죠. 실질 기준금리죠. 기준금리. 그걸 네. 제일 많이 보는 거고 우리 같으면 한 2년, 3년을 보지만 미국은 시장이 딥하기 때문에 10년 봐야 되거든요. 그럼 10년짜리 금리가 기준금리 내린다고 따라 내려올까? 그게 이제 가장 큰 퀘스천이에요. 어떻게 보시는데요? 저는 쉽게 못 내려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장기적으로 볼 때 금리가 1980년대만 해도 10% 넘었거든요. 그게 쭉 내려왔는데 여기서 자금 수요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일단 미국의 재정 적자가 너무 크고요. 37조가 이제 50조 된대잖아요. 37조에 4%면요. 1년에 1.5조 달러고 2천조고요. 2천조면 우리 코스피가 얼마예요? 우리 코스피 시가총액이 한 3천조 되잖아요.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예요? 700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이자만. 그러면 이자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AI 투자. AI에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90년대, 2000년도에 생산성 향상하고 차이는 그때는 컴퓨터가 나오면서 생산성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게 사실 이자율이 낮았던 이유고 돈을 많이 풀어도 인플레이션이 안 된 이유였는데 네. 지금도 비슷하긴 한데 뭐 AI가 뭐 생산성을 크게 바꿔놓을 거는 같은데 AI의 차이는 초기 투자가 엄청 드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하잖아요. 뭐 데이터 센터 만들어야지, 전력 공급해야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드니까 AI에 관련된 투자가 먼저 되고 생산성은 천천히 되고 이거는 있던 현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 경제 성장 이런 건 다 잊어버리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와 수요가 굉장히 많네. 근데 어느 쪽에? 달러 쪽이죠. 주로 다 미국에서 일어나니까. 다른 쪽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기업이든 정부든 달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장기 이자율이 내려오기가 굉장히 어려워. 네. 지금 잡아놓고 있는 이유는 별 방법을 다 쓰는 거죠. 뭐 단기채만 발행을 하고 그다음에 은행들한테 국채를 사는 데 필요한 리스크를 줄여주고 뭐 외국인들 윽박 지르고 야 너네 국채 안 사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윽박 지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만 장기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폭등하는 이자율이 폭등하는 거는 미국이 막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도 쉽게 내려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단기 금리는 계속 내려가고 장기 금리는 가만히 있거나 오히려 더 오르게 되지.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를 따라서 뭐 4% 밑으로 내려가는 확률은 더 적지 않나. 뭐 알 수는 없지만 사실은 금요일 날은 2년짜리가 30bp 내릴 때 10년짜리가 20bp 내렸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4.4가 4.2가 됐어요. 네. 그리고 며칠 동안 가만히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있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거나 올라가는 쪽으로 가지 내려가기에는 너무나도 해결 안 된 문제들이 많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미국 정부가 그 채권들을 계속 발행해야 될 수요가 있잖아요. 엄청나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금리가 많이 안 내려올 거다. 네. 그리고 단기채보다는 장기채 조달을 해야 될 상황이니까. 예, 단기채를 너무 많이 하고 있죠. 너무 지금.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걱정이 그런 시각을 가진 분들의 걱정이 야 미국 금리 저거 장기채 저 30년물 저런 거 5% 넘어가고 막 이렇게 돼서 주시장에도 압력을 주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수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진짜 가시화되고 그러면 네. 장기적으로 그 미국 국채 수요처로서 굉장히 크게 작용할 거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예, 또 법도 통과되고 했으니까. 네, 그쪽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좀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쭉 있는 건데 그 중에 하나도 뭐 크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도 그거의 일환인데 물론 그거를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 건 아니고 그렇죠. 보니까 아 이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당장에 단기적으로 보면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아, 네. 미국의 국채는 36조 달러인데요. 네. 앞으로 50조 달러 갈 건데 지금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다 해봐야 1조 좀 넘는 거고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뭐 0.3 트릴리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무리 늘려봐야 뭐 1조 달러 가기 그렇게 단기간에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물론 다 십시일반 도움은 되는 거지만 이게 전체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정도의 파급력은 없다. 일단 그렇게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렇지만 그렇게 파괴력은 많지 않고, 그리고 말씀하신 주식과의 관계를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냥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미국 지금 단기 금리가 내려가는 거는 기존의 팩트라고 생각을 하고 네.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러면 시나리오별로 생각을 해보면 장기 금리가 만일에 내려가면 미국 금리가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뭐 4.0 밑으로 3.8, 3.5로 내려가면 그러면 주식 좋겠죠. 주식 좋고 달러는 약세가 될 거예요. 전형적인 리스크 온이 되는 거죠. 전 세계가 채권 가격은 오르고 바로잉 코스트는 내려가고, 그래서 주식은 위험자산 가격이 올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위험자산으로 가고, 위험자산이 좋아지니까 야, 위험자산 미국에만 있는 거 아니야. 이머징 마켓에도 많거든. 그러면서 달러 자산이 해외로 흘러가고, 그러면 달러화가 약세가 되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고요. 될 가능성이 뭐 상당히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리스크 온 시나리오 가는 게 있고, 그렇지만 반대 시나리오에는 뭐가 있냐면, 우선 한 가지는 그냥 미국이 잘 매니지 못하고 막 망쳐버리는 거예요. 뭐 재정 정책 어떻게 하겠는데 모든 게 잘 안 돼. 네. 그래갖고 미국 장기 금리가 폭등을 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10년짜리가 5%를 넘어가고, 뭐 30년짜리가 6%를 넘어가고, 그런 얘기 많이들 하잖아요. 지금. 네.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제가 보기에는 주식은 굉장히 나쁠 거고요. 그리고 달러는 이자율이 많이 올라갔음에 불구하고 그래도 나쁠 거예요. 약세. 야, 미국이 미국의 뭐 신뢰. 개판됐으니까. 예. 그런데 그 가능성은 매우 적고, 아까 리스크온 가능성처럼 비슷하게 있는 시나리오가 조금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만, 옛날에 어떤 식으로 되냐면 미국 장기 금리가 폭등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려오는 것도 아닌데 4.2에서 4.5 정도에서 잘 매너지가 돼요. 그리고 살살 올라. 4.2가 4.3, 5, 이 정도 살살 오르면, 그렇게 오르면 주식은 폭등은 안 와도 살살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야, 안정돼 있네. 그리고 뭐 AI도 좋네. 그래도 미국밖에 더 있어? 뭐 이렇게 살살 오를 수 있어요. 그러면 달러가 강세가 될 수 있어요. 이거 많이 본 시나리오 아닙니까? 그렇죠. 골디락스요. 우리 골디락스. 팬데믹 때. 골디락스라는 뜻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뜨겁지도 않다는 않고 뜻이거든요. 딱 그러니까 먹기 좋은. 그냥 살살살살 딱히 먹기 좋은 좁은 길로 살살 가는 거예요. 야, 폭등하지도 않아. 야, 미국 채권 망할 것 같은데 괜찮은데? 또 한 번 넘기고. 야, 미국 AI 좀 투자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어닝이 괜찮네? 넘어오고. 야, 달러와 신뢰가 떨어질 것 같은데 뭐 꼭 그렇지도 않네. 이렇게 살살 가면은, 그러면 그야말로 다시 미국 이자율은 어느 정도 상승하지만 어쩔 수 없이 상승하지만 그거는 전체적으로 미국의 중립금리가 오른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네. 우리는 뉴 노멀로 다시 미국 금리는 4.5에서 5%가 되는 거야. 이런 걸 받아들이고 주식은 폭등은 없지만 올라가고 생산성에 집중하고 이런 현상이 오면 달러가 강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앞의 시나리오보다는 뒤의 시나리오에 더 가깝게 가지 않겠나.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폭등하고 버블 해가지고 버블에 붕괴가 오고 이런 그런 일은 시나리오가. 없을 것 같아요. 미국이 트럼프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트럼프만 좀 이상하지 그 뒤에는 그래도 멀쩡한 사람 좀 있지 베센트도 않겠습니까? 뭐 되게 잘하고 있는 거. 똑똑한 사람들이 뒤에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 뭐 미국 얘기만 좋게 한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콜랩스하지는 않을 거예요. 미국이 콜랩스하면 사실 좋을 게 없어요. 전 세계가. 그렇다면 미국은 어느 정도 매너지가 돼 가면은 오히려 팬데믹 이후, 팬데믹 때 또 팬데믹 직후에 봤던 그런 식으로 가고, 미국 주식도 괜찮고 우리나라 주식도 어느 정도 따라가고, 뭐 그런 달러도 그렇다면은 처음에 그 질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달러가 지금 약세 추세에서 잠깐 멈칫했다 내려가는 것보다는 이 정도에서 유지가 되거나 오히려 다시 올라서 올라간다. 뭐
다시 100 이상으로 103, 105 쪽으로 가고 달러원도 1,300 지금 85원 이런 수준에 있는데 이게 다시 1,400 한 20원, 30원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많다. 근데 그 시나리오가 맞다면 한국 주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뭐 국내 정책 이슈들로 오른 부분도 있으나 사실은 올해 상반기에 한국 주식이 빼어난 퍼포먼스를 냈던 거는 기본적으로 달러 약세 국면이 기본적으로 전제됐기 때문인 것 같은데. 네, 두 개가 섞여 예, 그게 있죠. 두 개 이제 네, 합쳐지면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정책 이슈도 이제 신선미가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네, 네. 그런데다가 달러가 다시 1,400원대 위로 안착을 한다거나 간헐적으로 전고점을 트라이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토대도 없는 데다가 심리도 별로 안 좋아지니까 미국 주시장에 대비해서 한국 주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조금 식을 가능성이 네, 있지 그런 않겠나 가능성이 싶은 있죠. 생각이 뭐 드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달러가 먼저인지 국내 주식이 먼저인지 원달러가 먼저인지 국내 주식이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이후야 어쨌든 간에 달러화가 글로벌리 강세가 되면 달러원도 강세가 될 것이고 예. 그건 뭐 피할 수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국내 주식에는 분명히 나쁜 영향이 있을 거고 사실은 또 반대로 보면 워낙 강세가 되는 데는 지금 달러의 움직임에 글로벌 달러 움직임에 따라서 가지만 나름대로 또 한계가 있어요. 저는 좀 그런 쪽으로 보는데요. 좀 나쁘게 얘기하는 건데요. 우선 똑같은 얘기인데 주식하고 한국 주식이 그동안 괜찮았던 이유 한국이 그래도 원달러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약하지 않았거든요. 금년에는 그 이유에 깔려 있는 건 이 주주 환원이에요. 세법과 상법을 먼저 그다음에 세법이 이제 쫓아오면서 상법 세법을 바꾸면서 국내 자본시장이 뭔가 좀 예전보단 나아지는구나.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걱정은 이런 것들이 계속 가느냐가 첫 번째고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달러원이 몇 달 전에 6개월 전만 해도 우리 혼자만 약세가 된 경우도 꽤 있었어요. 그럴 때를 보면 그때 가장 큰 이유는 자본 유출이거든요. 결국 자본 유출이 일어나니까 국내 달러원은 달러 전체적인 움직임보다 항상 약세가 될 수 있는 건데 자본 유출의 기본적인 이유를 보면은 결국 개인과 기업인데 개인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한국 주시장 이 모양인데 미국 가서 해야지. 그래서 서학개미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고 금년에 서학개미 안 늘어난 것 같죠? 아니에요. 작년보다 더 많이 늘었어요. 상반기에만 18조로 됐거든요. 작년이 23조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미국이 지금 금년 한국보다 나빴는데도 굉장히 많이 나가거든요. 그렇다면 이 추세가 유지되고 그다음에 기업들 해외에다가 공장 짓느라고 돈 계속 나가고 그다음에 세 번째 말하기 좀 꺼끄럽지만 부자들이나 대주주들이 뭐 상속세 배당세에서 자꾸 대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돈 해외로 가지고 나가려고 또 노력을 하잖아요. 그 추세가 저는 꺾이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세 번째부터 꺾어줘야 돼요. 진짜 국가와 민족을 위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위해서는 지금 뭐 상속세나 배당세 그런 문제도 주주 환원뿐 아니라 달러원에도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부자 감세라는 큰 벽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 실제로 부자 감세예요. 그러니까 그 벽을 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지지부지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달러원을 따로 띄워놓고 보면 글로벌 달러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조금 중요하지만. 중요하고 약간 위쪽 올라가는 쪽으로 생각이 되지만 달러원은 위쪽으로 더 좀 이렇게 열려 있다고 할까? 그런 조금 걱정이 있어서 조금 이런 거를 좀 뒤집으려면 사실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이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삐끗하지 말고. 근데 저는 그 점이 단기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는 뭐 주가지수 국내 코스피 주가지수만을 보고 있는데 우리 김준성 대표님께서는 원달러 환율도 그 정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고 받는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조금만 길게 보면 그게 원달러를 영향을 줘서 그게 다시 주식을 또 영향을 그렇겠죠. 주거든요. 네. 가속화시키거든요. 네. 개인, 기업, 그다음에 뭐 대주주도 개인이지만 또 그런 또 이렇게 좀 안 좋은 쪽으로 나가는
자본 이출 이런 것들이 단기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구조적으로 이렇게 한번 돌아가서 다시 또 위에서 확 눌러버리는 거죠. 김준성 대표님 지금까지 한 20분 동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가장 선명한 시황관을 하나만 꼽으라면 네. 미국 채권 금리가 정배열될 것이다라는 것 같아요. 네, 네. 단기채 금리가 좀 낮아지고 장기채 금리는 안 내려지거나 아니면 조금 더 네. 올라갈 수도 있다. 스티프닝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정배열이 네, 되잖아요. 네, 네, 단기 네, 금리가 낮고 네. 장기 금리가 금리가 네, 높은. 네. 통상 이런 국면에서는 미국 주식시장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보통 그런 경우는 이제 조금 헷갈리는 대목인데요. 네. 이자율이 내려오면 주로 그 큰 기업들보다는 그 작은 기업들이 좀 오르는 경향이 있죠. 전체적으로 매크로가 좋아지는 거니까. 근데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별로 그럴 것 같지도 않고 사실은 단기 이자율이 내려오는 거 그거보다도 장기 이자율의 움직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스크 온 쪽으로 가느냐 골디락스 쪽으로 가느냐 둘 다 약간 오르는 거죠.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러셀 2000 같은 그런 전체적인 네. 웨이티드된 S&P가 더 그 S&P보다 더 아웃퍼폼 할런지 아니면 이제까지처럼 계속적으로 빅테크가 앞으로 갈런지는 모르겠는데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미국이 빅테크가 올라가지 않고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미국 주식을 좋게 본다면 아직도 빅테크에 굉장히 집중해서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빅테크에 투자하시려는 많은 분들이 또 하나 약간 좀 불편해하시는 게 뭐 이렇게 저 돈 넣고 환전하고 또 수수료 떼이고 뭐 이런 사실 것들이잖아요. 그거 귀찮음을 극복 못 하셔가지고 음. 저 한 10년 전에 테슬라 안 사시고 한 3년 전에 엔비디아 안 사셔가지고 수수료 손해 봤다라고 여하튼 답답합니다. 네, 그런 분들이 그 많. 환율은 그냥 네. 그런 분들은 그냥 간단한 방법은 첫 번째는 환율은 나는 너무 불편해. 네. 네. 그러니까 뭐 수수료 내는 게 불편한 게 아니라 환율 자체가 그거. 나도 달러는 내려갈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 선물해서 달러 좀 파시면 돼요. 선물 예, 너무 쉽거든요. 달러 바꾼 걸 그냥 선물해서 똑같은 금액을 팔면 돼요. 아니 첫 번째는. 그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아 그냥 환전 자체가 환전 불편해서. 자체가 불편해. 그거 클릭하는 거 너무 싫어요. 예, 그럼 이제 하나은행 해외 주식 전용 통장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해결하시면 아니요, 그 됩니다. 요즘 그런 거는 환전은 예전에 비할 때 너무 좋아졌어요. 그거는 진짜 맞습니다. 예전에는 대표적인 게 하나은행이라고. 너무 비쌌는데 요즘은 많이 안 비싸요. 네. 그래서 하나은행 해외 주식 전용 통장을 하나 갖고 계시면 여기 환전 수수료 우대도 네. 많이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증권과 하나은행 앱이 연동이 돼 있어서 그냥 은행 어플에서 입금을 하시고 바로 그냥 증권 앱에서 네. 예, 미국 주식 투자가 가능하니까 맞아요. 그렇게 외국 투자 그러니까 앞으로 아마 더 많이 하시게 될 텐데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하나 해외 주식 전용 통장 하나는 만들어 두시면 어떨까? 92년부터 하나은행 주거래거든. 내 월급 통장 하나은행이에요. 네. 네? 야, 이거 터야 되겠네. 하여튼 제 광고 방해들 하지 마시고. 아니 그리고 저기 게스트분한테도 광고 시간이라는 걸 좀 알려주고 하세요. 미리 좀 말씀 계속 그러니까 이 정도- 내용인 줄 알잖아. 이 정도면 시그널 드리지 않았나? 하나은행 이렇게 딱 얘기했을. 이거 시그널. 저도 동의합니다. 이게 꼭 하나은행이 아니더라도 하나은행이라고요. 하나은행이라는 굉장히 된다고요. 좋아졌어요. 하나은행이 특히 좋아졌나요? 하나은행이라고. 아주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 저는 뭐 동의합니다. 힘들어.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김준성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필라델피아를 누비며 세계 7대 미술관을 모두 관람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